깨기 시작. 쥐와 코끼리가 같이 수영장에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코끼리는 내가 수영복을 집에 두고 와버렸네 하고 그 말을 듣고 쥐는 걱정 마, 내가 두벌을 챙겨왔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저의 객노트예요. 굉장히 귀한 객노트고요. 근데 사실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많이 썼는데 독일 개그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이제 저의 이미지가 노잼 이미지잖아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잼 이미지가 사실 괜히 생긴 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재미없는 걸로 유명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웃을 줄 모르고 유머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런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독일에는 웃음과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유머 감각이 없고 웃을 줄 모르고 너무 진지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은 웃으러 지하실로 간다. zum Lachen in den Keller gehen 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좀 궁금해봤고 조사해봤습니다. 그동안 유머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웃으러 지하실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볼게요. 네, 유머의 역사부터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많이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인 철학자 3명이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근데 유머 관련해서 이 세 사람은 자기만의 태도, 어떤 사상, 어떤 생각들 다 있었어요. 플라톤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 플라톤은 아마 독일 사람들이 좀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매우 진지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거, 도덕적인 거, 이 모든 게 바로 진지함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웃고 너무 가볍게 살면 결국 악적인 길로 간다는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심지어 신에게도 웃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웃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 이상은 사실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보통 사람들 직접 많이 만나서 대화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반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어도 우리가 지금 유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 3명은 각자 자기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 한번 가볼게요. 고대 로마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풍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풍자라는 거 결국 사회적인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머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풍자 관련해서 로마의 대표적인 시인 한 명 있었어요. 유베날리스라고. 유베날리스 어떤 얘기 했냐면은 파넴 et circenses, 그러니까 빵과 서커스, 빵과 유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당시의 대중들은 빵과 어떤 놀이, 어떤 유희, 즉 서커스만 있으면은 사실 그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본인의 작품에서 풍자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중들의 어떤 태도를 풍자하고 비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시세로라는 인물도 너무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시세로는 정치도 하고 문학에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했는데, 시세로는 유머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냐면은 유머라는 게 고급스러워야 한다. 즉 지식을 가지고 센스를 가지고 고급스러운 유머를 가져야지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유머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고대 로마 관련해서 이제 게르만인들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 독일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사실 독일말로 위츠라는 단어, 즉 센스, 장난,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또 위트라는 말 쓰잖아요. 이 위츠라는 단어는 wissen, 즉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머는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발견되고 어디서 많이 발전하고 활용됐냐면은 대도시에서 많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근데 게르만인들은 별로 큰 도시가 없었어요. 주로 조그만 마을, 조그만 커뮤니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주로 농사 짓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고대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는 큰 도시들이 있고 지식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환경이 주어졌었는데 게르만인들은 주로 조그만 마을, 조그만 커뮤니티, 농사 지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거, 게다가 유머라는 거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내용이 핑계 아니냐? 그치. 그냥 핑계 아니냐? 자, 다 너무 핑계처럼 들리죠? 핑계일지도 몰라요. 네, 어쨌거나 그런 기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제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중세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유머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역사 시간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바로 마녀 사냥이 있었죠. 마녀 사냥은 그러면 유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녀 사냥은 정말 목숨 많이 잃었던 분들 많았잖아요. 여자들도 있었지만 남자들도 많았었죠. 사실 어떤 제대로 된 재판이 없었죠.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냥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경우들이 많았었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고발됐을까요? 좀 의심되는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죠. 뭐 밤에 뭐 수상한 활동했거나 뭐 아니면 마법같이 이제 들리는 그런 말들 했거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사람이 크게 웃으면 그 사람이 악마랑 같이 협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했던 사람들 많았었죠. 그래서 크게 웃고 깔깔 웃고 이러면은 결국 이 사람이 왠지 마녀일 것 같다 하면서 옆집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크게 웃는 거, 큰 소리 웃고 깔깔 웃는 것을 많이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독일 유머와 관련해서 아직도 독일 사람들이 즐기는 풍습 하나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저의 고향이 컬른인데 사실 컬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이지만 근데 컬른하고 düsseldorf, 아헨 같은 독일 도시에서는 매년 2월 되면 우리가 카니발이라는 풍습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한인분들도 즐기러 많이 가시는데 이 카니발의 역사도 중세시대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카니발은 원래 옛날 어떤 게르만 문화에서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세시대는 긴 겨울을 우리가 잘 살아남았다는 뜻으로 많이 즐기고 술 많이 먹고 그리고 그때는 거지, 즉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귀족처럼 뭐 복장을 하거나 뭐 귀신처럼 복장을 하거나 좀 다양한 복장들 하면서 많이 놀았죠. 정말 어떤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까지 금식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금식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제대로 다시 한번 놀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이 카니발이라는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또 모순적으로 교회에서도 카니발 문화를 어느 정도 즐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 신부잖아요. 사람이 목사이고.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카니발 때 돼지 한 마리를 목사 또한 신부로 삼아서 앞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돼지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치면은 약간 야자 타임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중세 시대 관련해서 이렇게 마녀 사냥 그리고 카니발이라는 문화가 독일 유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돼지를 신부로 삼는다? 그 당시에 돼지를 신부로 삼는다는 거는 그냥 웃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작진들이 많이 빵 터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돼지 앞에 세워놓고 신부가 보통 이제 메고 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메고 있고요. 그 신부들은 약간 웃긴 복장, 또 웃긴 그런 뭐 얼굴에다가
뭐 점도 그리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웃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핑계였죠. 한국에 혹시 또 쥐와 코끼리 개그가 유명해요? 쥐와 코끼리 개그? 없어요? 네, 한국에는 코끼리가 원래 없다 보니까 독일에도 코끼리 없어요. 저희도 다 수입이에요. 네. 자, 이제 중세 시대 설명했으니까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것도 다 핑계처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에 따른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사실 계몽주의 하면 유명한 독일 사람들이 많죠. 물론 프랑스는 또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표적인데요. 몰테어 있었고요. 그리고 존 자크 루소 있었죠. 그 두 분은 특히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권이라는 그런 사상들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었고요. 계몽주의에 있어서 독일에는 또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3명 있죠.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죠. 그 외에는 또 레싱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베를린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도 훔볼트 대학교 많이 가시잖아요. 바로 알렉산더 폰 훔볼트였죠. 네, 그래서 칸트, 뭐 훔볼트, 레싱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칸트는 또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칸트는 계몽주의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하나의 프레이즈를 외쳤죠. 라틴어로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을 했었죠. 사페레 아우데 어떤 뜻이냐면은 스스로 너의 이성을 믿고 따르라. 직접 생각하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 라는 말이었죠. 칸트처럼 이성만 믿고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 있었다면 아예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성주의? 이거 우리랑 안 맞아. 계속 막 생각만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랑 맞지 않다. 우리는 다른 것을 중요시하는데 그게 바로 감성 그리고 감정이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생긴 거죠. 낭만주의의 핵심은 결국 자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설레임, 밤, 달빛, 사랑, 그리움 이런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유머랑 도저히 안 맞죠. 그래서 사실 이 낭만주의가 독일에서 생기면서 어쩌면 독일 사람들의 유머 감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머랑 도저히 안 맞거든요. 죽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독일에서 유머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게 결국 이 낭만주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독일이 결국 2가지의 대전을 일으키죠. 정말 반인류적인 행위였잖아요.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까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안쓰러운 역사가 20세기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유머의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머라는 게 물론 가볍기도 할 수는 있지만 2차 대전 이후로는 독일이 이제 특히 60년대 되면서 반성 본격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면서 유머에 대해서 좀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머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도 고대 로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풍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2차 대전 이후로는 독일 유머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매우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유머는 특히 정치적인 풍자 그리고 사회적인 풍자가 매우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쿠르트 헐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풍자에게는 한계가 없다. 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풍자 즉 유머 자체도 정치를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머라는 게 결국 자유로운 국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독일 유머는 그럼 어떨까요? 사실 독일 유머를 제대로 알려면은 독일 사회, 독일 정치 그리고 독일어 이 3가지를 좀 이해해야 독일 유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유머의 전체적인 특징들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인 비판, 정치 풍자, 그리고
19금, 사실 거의 29금, 이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자랑할 게 있어요. 독일 유머의 중심은 바로 쾰른입니다. 예, 저는 그 얘기한 거는 없고요. 어떤 유머를 이제 좀 연구하시는 분이 독일에서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독일의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TV로 나가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호이트 쇼 있고요. 그리고 좀 대표적인 쇼도 있는데요. 배경이 세탁소예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사람들 이제 받고 관객들을 받고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진행하는 쇼도 있고요. 그리고 TV로 나가는 또 쿼치 코미디 클럽이라는 아주 유명한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스탠드업 코미디가 대표적이고요. 나중에 독일에서 유학하시거나 여행 좀 길게 가셨을 때 이런 유머 방송도 한번 보러 가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을까요? 재밌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하지만 먼저 독일어 조금 배우다가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개그 노트는 이거는 사실 버려도 돼요. 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하지만 독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독일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언어를 조금 배우시고 그리고 독일의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 독일 유머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또 독일 사람들과 함께 조금 웃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의 별명이 노잼인데 오늘 편을 보시면서 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없는 걸로 유명한지 아마 조금이나마 더 이해 가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Ich hoffe sehr, dass wir uns auch beim nächsten Mal wiedersehen.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